살인은 연애처럼, 연애는 살인처럼. 상수는 그 새벽 경혜에게서 온 이메일을 열고 번뇌의 방아쇠가 탕 하고 당겨지는 것을 느꼈다. 직역을 하자면 얼어있는 프랑켄슈타인쯤이 될 수 있는 괴상한 아이디의 소유자 경혜가 언제다의 회원이고 무려 오래전 이메일을 교환했던 사이이며 더구나 경혜가 그렇게 설레어하며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전화하는 상대가 일찍이 경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버린 옛 애인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가 여전히 결혼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말 그대로 무참한 슬픔을 느꼈다. 그런 이기적인 누군가의 착취를 사랑이라고 착각하다니. 그런 관계 속으로 자기를 몰고 들어가는 건 죄악에 가까운 일이야. 상수는 그래서 그 새벽에 자기도 모르게 경혜에게 전화를 걸고 말았는데 그 사이 잠이 든 경혜가 여보세요? 가 아니라 아 좀 누구야? 하고 퉁명스럽게 받는 바람에 경혜씨 제가 잘못 걸었습니다. 더 자요. 미안해요. 하고 끊고 말았다. 감당할 수 없는 충격에 상수는 차라리 아무것도 몰랐던 때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러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 아니, 그럴 수 없을지도 모른다. 대학 때 상수의 선배 중에는 출가해서 스님이 된 사람이 있는데 언젠가 상수가 형, 번뇌를 어떻게 없애요? 하고 묻자 선배는 못 없애 라고 단언했다. 아니 그렇다면 대체 불공은 왜 들이고 108배는 왜 올리는가 싶어서 상수가 항변하려고 하자 선배는 좀 머뭇거리며 야, 내 번뇌도 못 없애 하고 고백했다. 그런 선배의 승복 안으로 나이키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가 슬쩍 보여서 상수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생은 손 쓸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냥 포기해버려야 하는 것이었다. 마음의 번뇌와 갈등, 고통, 어떤 조갈증, 허기 같은 건 지병처럼 가져가야 하는 것이었다. 하기야 아프면 고쳐가면서 쓰는 게 몸이라고 하는데 마음이라고 그렇지 않겠는가? 대체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싶으면서도 상수는 경혜가 익명의 누군가에게 쓰는 줄 알고 이러한 답장을 보낼 때 참을 수 없이 괴로워졌다. 네, 언니분이 편지에 써주신 그 많은 독설 잘 읽었습니다. 돈 받고 하는 일도 아닌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마음은 어떻게 폐기되는 건가요? 싹 다 폐기하라고 쓰셨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언급이 없어서요. 상수는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서도 자신의 계정, 본 이노센트라는 언니의 계정으로 경혜를 따끔하게 일깨우는 장문의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그것이 그 많은 독설쯤으로 정리된 것이었다. 더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상수는 불현듯 화가 나면서 경혜를 그 바보 같은 짓에서 구해낼 수 있다면 그쯤은 밤을 새워서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밤만 새울 뿐인가? 아주 식음을 전폐하고도 할 수 있다. 회사도 연차 쓰고 안 나가버리고 불면에 연속된 밤을 보내면서 베트남이야 가든지 말든지. 아니 그래도 직장은 직장이니까 파견은 가야겠지만 정작 경혜는 불광동 어딘가에서 단잠에 빠져 있더라도 자기는 질문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폐기해요? 하고 물어왔으니까 아주 그냥 집중해서 쓸 수 있다.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들이 탭댄스를 추듯이 자판을 옮겨다니면서 언니로 살아온 8년간의 노하우를 모두 동원해서 박경혜 씨, 그건 사랑이 아니야 라고 알려줄 수 있었다. 언니는 죄가 없다 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상수가 만난 여자들은 카테고리화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한 비극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그때마다 상수는 모든 잘못은 남자들의 빤한 이기심에 있다고 확신했다. 상수가 10대였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런 남자들의 모습을 집단적으로 확인할 기회는 너무나도 많았다. 남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여자들은 다른 신체는 없이 오로지 성기와 가슴만 지닌 존재처럼 여겨졌는데 그렇게 벗겨지고 지워진 얼굴들에 대한 시시덕거림이 은근하게 퍼져나갈 때면 상수는 내장기관 어딘가가 운동하면서 메스꺼워지곤 했다. 혐오스러웠다. 그래서 상수는 남자들의 사랑에 회의적이었는데 그런 감정은 누군가를 아끼고 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피가학의 열도 정도로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상수가 이를 분명히 자각한 건 재수학원에서였다. 150명 정도의 남학생들이 숙식을 함께하며 공부했는데 마치 군대의 신병훈련소처럼 생활조교라는 사람이 있어서 일상의 규율을 정하고 통제했다. 6시 기상시간에 일어나기, 5분 안에 화장실 다녀오기, 15분 식사, 자율학습 시간에 자율적으로 새벽 2시까지 공부하기 같은 일반적인 규칙에서 머리 모양은 스포츠형, 계절별로 사전 등록한 상하 각 3점씩의 의류만을 소유, 휴대전화 소지 금지, 일과 중 모자 착용 금지, 원 내외 사적인 만남 금지 같은 세세한 룰까지 조교가 입소생들의 생활 전반을 통제했다. 물론 상수는 언제나 그런 규칙의 파괴자였다. 무언가 의지를 가지고 파괴한다기보다는 천성이 게을러서 어쩔 수 없이 반하게 되는 안타까운 고문관에 가까웠다. 재수 생활이 오래되면서 상수에게는 점점 긴장이랄 것이 없어졌다. 11월이 되면 이놈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부당하게 특별한 하루. 수능 시험일이 오고야 만다는 사실마저 이 우울한 과체중의 삼수생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당연히 일어나야 할 시간에 일어나지 못했고 달려야 할 때 달리지 못했다. 음악을 들어서는 안 되는 시간에 음악을 들었으며 먹어서는 안 되는 시간에 먹었다. 불빛이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불을 끈 채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컵라면을 젓가락질하고 있으면 그 MSG로 풍미를 한껏 살린 국물에 혓바닥에 온갖 미뢰가 자극되면서 비로소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감각은 남은 수능 날짜를 카운트해서 알려주는 학원의 대형 전광판이 아니라 동일한 트레이닝복을 맞춰 입고 앉아 관용이란 인간의 소유이다. 우리는 모두 약함과 과오로 만들어져 있다. 인생의 위대한 목표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다. 같은 명언이 지문으로 등장하는 사회탐구 문제풀이 시간이 아니라 라면에 있었다. 오직 라면 국물만이 이 느글거리는 권태와 지리멸렬함 속에서 상수를 구원했다. 아니, 구원한다고 생각했다. 그해 여름, 새로운 생활조교가 부임했다. 해병대 신병훈련소 조교 출신의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한 그는 너무 근육질이라 몸이 마치 공사장에서 쓰는 오한마 같았다. 다른 선생들은 상수를 닥달하기는 했지만 워낙 상수가 들어먹지를 않고 안 그래도 꽤 괜찮은 집의 막내둥이였기 때문에 마치 사기 접시를 스펀지로 닦듯 조심조심 다루었는데 그는 그러지 않았다. 상수가 늦잠을 자서 오전에 햇볕이 기숙사 침대까지 들어와 상수의 이마를 조용히 짚으면 뒤이어 그가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나옵니다 라고 소리질렀다. 그건 피하의 구분도 없고 능동과 피동도 아닌 애매한 상태의 동사였다. 하지만 얼른 바지를 꿰어 입고 침대에서 내려와 운동장으로 얼차려를 받으러 오라는 뜻이라는 건 상수도 바보가 아니니까 바로 알았고 조교가 버티고 서 있는 이상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었다. 느적느적 나가보면 거기에는 상수뿐 아니라 17의 학생들이
엉성한 대오를 이룬 채 서 있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는 얼차려의 시작을 항상 그런 말로 열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면 그는 그렇게 한마디를 던져놓고 가만히 기다렸는데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결국 이쪽 손해니까 누군가가 마지못해 묻게 되었다. 선생님 뭐가요? 의지. 그렇게 답하고 나서 조교는 다시 한번 학생들을 둘러보았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지 말인가요? 대학. 그는 이렇게 굳이 묻지 않아도 되는 것을 질문으로 만드는 말버릇이 있었다. 딱히 상대의 대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줄 알지만 질문의 형식을 띠고 있으니 하는 수 없이 귀 기울이게 되고 무언가 관심이 갈락말락하다 막상 답변을 듣게 되면 시시해서 헛웃음을 짓게 되는. 하지만 그런 하나마나한 대화는 이어진 얼차려를 위한 일종의 사전 작업일 뿐이었고 그들이 어떤 대답을 하든 옳건 왔다. 7, 8차례의 선착순 달리기나 철봉에 매달리기 혹은 토끼띠 등이 쏟아지는 햇살 아래 그렇게 받는 벌은 참 괴롭고 귀찮았는데 이상한 건 막상 얼차려를 받기 시작하면 상수의 마음이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요동친다는 것이었다. 눈이 양옆으로 찢어지고 턱은 사각으로 단단했으며 피부가 까만 편인 그가 눈은 양옆으로 찢어지고 턱은 사각으로 단단했으며 피부가 까만 편인 그가 양손을 허리춤에 얹고 실시, 그만, 복창 같은 지시어로 상수의 신체를 조련할 때면 상수의 마음은 마치 팝콘이 터지듯 온갖 감정들로 터지곤 했다. 라면에만 열렬히 반응하던 여름 이전의 마음과는 달랐다. 거기에는 모멸감도 있었고 공포도 있었으며 분노와 혐오와 슬픔이 있었지만 아주 뚜렷하게는 분명 이상한 방식의 갈구가 있었다. 조교가 상수를 누르면 누를수록 이상하게 그를 향해 어떤 갈구가 일어섰다. 그때까지 피가 돌고 살이 있는, 그러니까 실제 형태의 몸이 있는 누군가와 사랑을 해본 적이 없긴 했지만 이런 형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아니다라고 마음먹고 조교를 대하려고 해도 그가 상수를 뛰게 한다든가 팔을 뻗게 한다든가 뜀뛰기를 강제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몸이 힘든 만큼 마음이 또다시 제어할 수 없는 감정의 파티 상태가 되면서 뜨거워졌고 육체의 고통을 종결할 수 있는 사람은 생활 조교뿐이니까 그를 향해 분노와 원망과 울분이 달려가다가 끝내는 자기가 이 관계에서 완전한 약자가 되어 그의 선처, 용서, 동정과 연민을 바라게 된다는 걸 추앙하듯 동의해야 했다. 어쨌든 그는 특별했고 상수도 그가 자기를 좀 더 특별하게 여기기를 바랐다. 그런 특별함이 자기 인생에서 기록할 만한 사건이지 않으리라 부정하면서도 상수는 하지만 무릇 사랑이란 그런 권력의 격차 속에 환상처럼 오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어렴풋이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수가 다 젖은 소미불처럼 무거운 몸을 침대에서 빼내지 못해 1교시 수업에 늦고만 가을날 어차피 받을 얼차려니까 라고 자신의 마음을 숨겨가며 조교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운동장으로 나갔다. 오늘은 대체 몇 바퀴를 돌아야 하나? 상수는 생각했다. 까짓것 뛰지 뭐 싶기도 했다. 살도 좀 빠진 것 같았다. 양말을 신기가 좀 더 용이했다. 고개를 완전히 숙이지 않아도 발가락이 내려다 보였다. 하지만 조교는 상수를 보고도 아른 채 하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운동장 스탠드에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다. 상수는 그가 지시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으면서 운동장의 어느 목적지를 가리킬 때까지. 하지만 조교는 상수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거기에 없는 사람처럼 자기 할 일만 하더니 걸려온 전화를 받으며 응, 그러니까 청량리? 청량리로 가면 되나? 청량리지? 라고 물었다. 청량리라니? 여기 용인의 기숙학원과는 얼마나 상관없이 들리는 지명인가? 선생님 늦었습니다. 이윽고 침묵을 이기지 못해 상수가 먼저 말을 걸었다. 조교는 그런 상수를 바라보다가 우리 뭐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하고 물었다. 상수는 다나 까로 끝나지 않는 그 생경한 어미의 문장을 마음속으로 한번 되새겨 보았다. 있었어요? 하는. 상수도 쓰고 상수의 친구들과 강사들도 다 쓰지만 유독 이 오한마 같은 남자는 쓰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청량한 문장을. 제가 지각을 했거든요. 그러자 조교는 상황 판단이 된다는 듯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그러면 여름을 보내는 동안 운동장에서 내내 열띠게 진행되었던 그 작업에 착수해볼까? 하면서 상수가 운동화 끈을 고쳐매는 순간 조교가 상수에게 이제 안 해요. 제가 계약이 끝났어요. 하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교는 왜 그런지 좀 말갛게 웃었는데 그때야 비로소 순박하고 천진하고 어딘가 세상 일에 좀 심드렁한 깃털처럼 가벼운 20대의 미소가 그 얼굴에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그런데 그 순간 상수는 무언가 당황스러운 느낌이었다. 끝났다고요, 선생님? 수능 3주 남기고 누가 얼차려를 받습니까? 저도 뭐 임시직이었어요. 상수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강렬한 강도로 자기를 다그치고 닥달했던 상대가 그냥 기숙학원과의 계약이 끝나면 사라지는 것이었다니. 그렇다면 대체 자기를 그렇게 조련할 수 있는 권리는 애초에 어떻게 생겨난 것이었나? 상수가 실감했던 그 숱한 감정들은 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수능 시험날 졸리면 안 되니까 늦잠 버릇 이제부터 꼭 고치시고요. 단백질, 비타민 같은 거 챙겨 먹고요. 조교는 그런 조언과 시험 잘 보라는 격려를 마지막으로 상수의 시야에서 멀어졌다. 오한마처럼 단단한 그 몸이 멀어질수록 상수의 마음은 봉쇄되는 기분이었다. 가을을 맞은 운동장에는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들이 축포처럼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그 뒤로 상수는 혼자 쓸쓸히 거리를 걷거나 새벽 4, 5시에 깨어 우두커니 침대에 앉아있을 때, 버스를 타고 가다가 옆좌석의 사람들이 크게 웃거나 자기들끼리 무언가에 대해 열의 있게 대화할 때, 그 가을의 오후가 떠올랐다. 자신을 그렇듯 풍성하게 하던 감정이 어떤 임시직의 어느 임시직의 계약 종료와 함께 간편하게 사라져버린 데 대해 그러면 늘 믿을 수 없다는 느낌이었다. 시작도 진행도 종료도 모두 마음의 일이었는데 그 마음을 흐르게 한 동력은 자가 발전이 아니었다는 것. 황망한 가운데서도 오직 그것만은 분명했다. 조교와 상수 사이에 있던 위계가 일종의 권력의 위치 에너지를 생산해 감정을 만들어냈다는 것. 그런 상수의 분석은 스스로에게 여러모로 이로웠는데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랬다. 그렇게 생각하면 불특정한 상실감으로 너덜너덜해진 마음이 단번에 괜찮아지는 느낌이었다. 아주 말끔하게. 이를테면 고속도로 같은 것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했다. 그 길의 끝이 이제 막 도로를 포장한 콜타르의 냄새처럼 고약한 냉소와 허무, 그리고 자기를 감싸는 모든 감정들에 대한 무한 회의로 이어져 있다는 건 예상하지 못했지만 상수는 당장 이메일을 써서 이런 사랑의 속성에 대해 일깨우겠다 다짐하면서도 당장은 손을 놓고 있었다.
의욕이 넘치고 할 말도 있는데 그럴 수가 없었다. 일단 그 전남친의 전화번호를 수신 거부로 등록합니다. 그냥 손가락을 움직여서 차단 버튼을 슬며시 누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일단 그 착취의 그물망에서 반은 나온 셈입니다. 자니? 어떻게 지내? 어디야? 이런 개소리를 더 이상 늘어놓을 수가 없어요. 일단 그것부터 하면 됩니다. 얼른 나오라고 안 해요. 나 그렇게 급한 성민은 아니에요. 못 나오는 언니들 많아서 내가 기다려주거든. 기다립니다. 내가. 박경희 씨, 기다려요. 이런 생각들을 머릿속으로 쇳덩구리처럼 굴려가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가 출근해보면 정작 경혜는 상수가 붙여놓은 물건은 팔되 마음은 팔지 않는다 라는 슬로건 아래 키보드를 타닥타닥 치며 앉아 있었다. 평소라면 역시 박경혜답게 출근과 동시에 업무 모드로군 하고 생각했겠지만 이제 상수에게는 달리 보였다. 그러니까 지금 메신저로 그 어긋난 사랑의 상대자와 연락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무언가를 찾는 척하면서 몰래 보면 누군가에게 쓰는 이런 문장들이 눈에 띄었다. 안녕. 오늘도 무사한 아침이야. 무사하다는 것은 무한과 무수 사이에서 간신히 건져 올려진 낱말 같아. 막막한 바다를 떠다니는 작은 보트처럼. 이런 말을 쓴다면 역시 사랑이었다. 상수의 따끔한 이메일을 받고도 그 괴물 같은 감정을 지속해야 한다면 하는 수 없지만 상수는 그런 촉촉한 말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백스페이스 키로 모든 말을 지우면서 적지 마요, 이러지 마요 하고 말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경혜가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겠는가. 현실에서 한번 시원하게 웃기지도 않은 상수가 페이스북 공간에서는 살뜰하게 여자들을 챙겨가며 여자들을 챙긴다는 상황부터가 오해를 받기 알맞지 않겠는가? 그들이 고백하는 모든 사랑의 애환을 들어주는 채 하며 때로는 추잡한 관음증을 해결해왔다고 비난받지 않겠는가? 상수로서는 그저 그 마음들을 자기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들에 답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지만 상수는 적어도 이 페이지에서는 이해할 수 있었다. 사랑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무모함, 펼쳐질지 안 펼쳐질지 모르는 낙하산을 맨 채 중력이 이끄는 대로 기꺼이 몸을 맡기는 사람들의 용기 같은 것을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몸에서 아드레날린과 옥시토신과 도파민 등이 실제로 분비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정말 표현은 좀 그렇지만 몸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사랑의 시작이 그토록 낭만적인 것은 이후 일어날 끔찍한 살인사건을 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가장 서정적인 씬들을 앞부분에 배치하라는 트리포의 영화 창작론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사랑 이후에는 잔혹한 파괴였다. 어려서부터 숱한 사랑의 탄생과 죽음에 관한 서사를 접한 덕분에 상수는 무수한 사랑을 경험했고 그러는 동안 사랑의 진위나 사랑 후의 죄 없음에 대한 일종의 기술을 터득했다고 생각했다. 그런 기술과 삼수 끝에 들어간 대학의 독서 동아리에서 읽은 필독 입문서들을 적절히 조합해 내린 결론은 사랑이라거나 연애라거나 하는 것에 복무하는 이들이 일종의 노동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다. 다양한 통로로 물질 교환이 일어났으며 권력관계가 조성되었고 결국에는 어느 한편이나 쌍방의 착취로 관계가 종료되기까지 끊임없이 성실과 근면을 강요받았다. 누가 보면 연애를 냉소하거나 자기가 연애를 못하는 이유를 합리화하려는 가여운 노력에 지나지 않을 이 가설의 추동은 경혜의 이메일로 더 강화되었다. 폐쇄된 연애 공장의 분노한 숭늉공이랄까? 상수는 그의 이중생활 속에서는 자칭
타칭, 연애의 숙련공이었으니까. 그렇게 상수의 매일매일은 경혜에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날들이었다. 하지만 경혜는 그런 상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가 지금 누구에게 자신의 비밀, 옛 애인이라니, 기혼자라니, 비밀을 털어놓은지도 모르고 태연하게 점심이면 시래기국이나 동태찌개를 퍼먹으며 일에 관한 이야기만 했다. 그러면 상수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이런 말들을 애둘러 했다. 경혜 씨 요즘 무슨 영화 자주 봐요? 영화 안 보는데요? 그냥 유튜브나 봐요. 유튜브에서 뭐 보는데요? 코알라나 나무늘보 같은 거 보는데 걔네 잠자는 거 찍은 3시간짜리 동영상이 있어요. 영상 보고 싶으면 그런 걸로 영상욕을 채우죠. 그런 거 보면 재밌습니까? 나무늘보가 이렇게 사는구나 하고 알게 되죠. 어떻게 사는데요? 시속 900m로 살죠. 경혜는 양팔을 번갈아 들면서 어딘가로 기어가는 동작을 했다. 그게 뭡니까? 나무늘보인데요. 시속 900m로 움직인다더라고요. 시속 900m라면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상수는 했다. 아기가 아장아장 걷는 속도 아닌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아니라 무슨 분위기나 기미, 이를테면 계절 같은 것을 기다릴 때 느껴지는 속도가 아닌가? 겨울에 시달리다 2월쯤이 되면 손꼽아 기다리게 되는 봄의 시작처럼.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런 감상적인 태도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거 퇴행입니다. 문제를 피하는 거죠. 제가 영화를 좀 봤지 않습니까? 경혜 씨, 요즘 날도 날이니까 그런 거 봐요. 에일리언이나 그렘린이나 뭐 그런 것 있죠? 외부에서 온 생물체가 숙주 몸에서 커나가다가 죽게 하지 않습니까? 죽게 한다니까요? 결국 그렇게 착취하려는 것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조심해야 해요. 깜빡 속거든요. 경혜 씨가 좋아하는 그 프랑켄슈타인도 있잖아요. 은혜를 원수로 갚잖아요. 상수는 그 사람 만나지 마요라는 메시지를 은근히 영화에 빗대어 하려다가 경혜의 아이디이기도 한 프랑켄슈타인을 언급하고는 눈치를 살폈다. 혹시 언니가 자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쩌나 싶었는데 경혜는 골똘한 표정으로 콩자반을 집어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고는 아니에요 라고 손을 흔들었다. 아니라고? 아니라니? 상수는 경혜가 뒷말을 잇기도 전에 그 쿨하고 간단한 부정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실망스러웠다. 자신이 언니의 입을 빌려 해준 모든 제안, 감정의 폐기를 경혜가 거부한 것처럼 들렸다. 아닙니까? 어쩌려고, 어떡하려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프랑켄슈타인은 박사 이름이고요. 지금 팀장님이 떠올리는 그건 프랑켄슈타인이 아니라고요. 상수가 그랬나? 하고 머쓱해하자 경혜는 하긴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프랑켄슈타인인 줄 안다니까요. 하고 덤덤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저 그런 영화 싫은데요. 뭐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게 갈려요? 그 단순한 생각이 퇴행이죠. 살면서 조금씩 안 부서지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무 사건 없이 산뜻하게 쿨하게 살자 싶지만 안 되잖아요. 망하는 줄 알면서 선택하고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기꺼이 부서지고 상대를 괴물로 만들고 죄를 뒤집어 씌워봤자 뭐해요? 식당 아주머니가 와서 냄비를 가스불 위에 올려놓았다. 불꽃이 파랗게 돋았고 상수와 경혜는 그 불꽃을 들여다보고 있을 뿐 한동안 대화가 없었다. 상수는 경혜가 말한 괴물이라는 단어를, 경혜는 상수의 죽게 하지 않습니까? 하는 물음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건 평소에도 상수가 쓰는 과장되고 허둥대는 열띠지만 어딘가 공허해서 듣고 나면 왠지
냉모의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그런 말들의 일환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경애를 두드리는 부분이 있었다. 경애는 상수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자신을 걱정한다는 말인가?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지만 그런 마음은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것인지도 몰랐다. 찌개 국물이 기포를 밀어올리면서 끓는 기세에 쑥가시며 대파가 어쩔 수 없이 흔들리는 것처럼 상수가 그러면 프랑켄슈타인이 아니면 그것의 이름은 무엇냐고 물었다. 경애가 그냥 피조물이에요 라고 하자 상수는 피조물의 정확한 뜻이 뭐더라 하면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존재 같은 거구나. 존재. 존재랑은 좀 다르죠. 있다는 것과 있게 되었다는 것의 차이가 있으니까. 경애가 다시 젓가락을 들어서 김자반을 밥 위에 올려놓고 떠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물우물 씹어 삼키면서 10대 시절의 제 별명이 피조였어요. 라고 말했다. 피조물에서 왔어요. 상수는 그 피조라는 단어가 아주 낯설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어딘가에서 들은 듯 했는데 어디서였는지는 떠오르지 않았고 다만 피조라는 단어는 이런 것을 막연하게 연상시켰다. 아주 오래전 유행하던 거리에 낙엽을 다 쓸고 다닐 듯 통이 넓고 긴 청바지를 입고 머리 스타일은 기장의 끝을 날카롭게 자른 이른바 칼머리를 하고 다니는 이제 막 촌스러움에서 벗어나 요즘 말로 하면 힙함을 표출하려고 하지만 여러모로 받쳐주지 않아서 어딘가 불우의 느낌을 주던 예를 들면 1990년대의 어느 풍경을 사실 요즘 제가 피곤하기는 하거든요. 상수는 자기를 휩싸는 어느 먼 기억에 붙들려 들어가다가 귀가 솔깃해졌다. 그 일을 직접 털어놓으려는가 싶어서였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들은 그렇지 않았고 경애는 도리어 상수에게 무슨 고민이 있느냐고 물었다. 지금 우리 일이 뷔페집 가면 있는 슬라이스 오리고기처럼 쌓여 있거든요. 근데 영 업무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베트남 가겠다고 하고 현지에도 통보하고 거기서는 우리를 기다리는데 조 선생님도 이제 만나야 하는데 조 선생님은 정작 가려고 할지 알 수도 없고 아무리 1년짜리 파견이라도 파견은 파견인데요. 상수는 그러니까 그런 이메일을 보내서 왜 정신사납게 하나 싶어 화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생각나는 말을 다 할 수도 없으니까 잠자코 찌개 국물을 삼키면서 마음을 달랬다. 경애는 상수의 속도 모르고 그래서요. 제대로 하자고요, 우리. 하면서 저녁에 있을 약속을 상기시켰다. 조 선생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데요? 존중하기로 해요. 경애가 약간 상수의 눈치를 보면서 말했다. 뭘요? 조 선생님 상태를요. 무슨 상태 말입니까? 경애는 일령에게서 조 선생이 심한 알코올 중독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미리 상수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다. 알코올 중독으로 손까지 떤다는 기술자를 누가 쓰려고 할까 걱정했기 때문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경애는 조 선생 마음이 상해서 자신을 몰아낼 회사에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으리라 걱정했지만 현실은 좀 더 비정했다. 기술을 가진 손 때문에 돌아올 수 있지만 그런 손을 통제할 수 없어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경애는 아직도 일령의 말을 믿지는 않고 있었다. 파업 기간에도 언제나 볼펜을 잡고 일하는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게 준비되어 있던 손. 당장의 폭풍우가 아니라 삶을 더 집요하게 잠식할 안개를 경계하자고. 자기도 그러겠다며 경애에게 파업 일기를 내밀던 그 손이 이제는 무언가를 붙들 수조차 없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변하지 않았다고 믿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렇다면 상수의 마음을 믿어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수라면 그런 조 선생과도 함께 일하겠다고 결심할 수 있지 않을까? 상수의 마음은 특정할 수는 없는 무언가와 무언가 사이에 있다고 경애는 생각했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가야 할 일이 있을 때면 긴장돼서 진정제를 찾아야 하는 나약함과 상사에게 정말 낙하산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요구를 당당하게 하기 위해 그 상사의 방문을 열어젖히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폐기 사이에 상수의 마음이 있었고 경애와 자신 둘만 있는 사무실에 매번 허황된 매출 목표 금액을 적어보면서 회사가 이루면 우리가 이루는 겁니다. 라는 유의 근면을 강조하는 문구들의 마음을 기탁해보는 것과 어떻게 해서든 실적을 내려고 공장들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영업 담당자가 원하는 것이 뒷돈이나 접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눈에 띄게 낙담하는 것 사이에 상수가 원하는 세일즈맨의 마음이 있었다. 결국 상수는 마치 추처럼 어떤 것과 어떤 것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었는데 경애는 그가 그렇듯 갈등하는 것에 고유한 윤리가 있다고 느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상수는 막무가내 이기주의자나 꼴통, 심지어 고문관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마음의 질서가 있는 사람이었고 다만 그런 자기 윤리를 외부와 공유하는데 서툰 것뿐이었다. 그렇다면 조 선생의 통제할 수 없는 손에 있어서도 그 사이의 감각은 발현되지 않을까? 손 말인데요. 경애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의자에 기대어 상수를 한동안 건너보았다. 냄비에는 어느 러시아 근해에서 잡혀 꽁꽁 얼었다가 이제 경애와 상수 사이에서 토막이 나서 끓고 있는 동태가 있었고 거기에는 무도 들어있어서 가스불 위에서 아주 무르게 익어가는데 경애가 다시 한번 자기 손을 펼쳐 보이며 상수에게 손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상수는 숟가락질도 멈추고 자기 앞으로 내밀어진 경애의 손을 어리둥절하게 바라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다. 경애는 본인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지만 상수가 손을 내밀자 척 잡고는 악수를 하듯 흔들었다 놓았다. 그리고 나서 둘의 맹렬한 식사는 계속되었지만 상수와 경애는 그렇게 손을 잡았다 놓는 것만으로도 어떤 것이 교환되는 느낌이었다. 이제는 상수가 자기가 경애에게 단호하게 말했던 죽게 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에 대해 생각했다. 언니는 죄가 없다에 그 수많은 이들이 매번 그렇게 말이 되지 않는 사랑에 빠져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결국 페이스북에 로그인하고 말하고 떠들고 일상을 챙기는 걸 보면 사랑을 빌미로 한 착취가 종래는 죽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미 죽게 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난 것이 아닌가 싶었다. 그러면 경애도 그 이기적인 옛 애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든 스스로 살아남을 것이다. 좌초되거나 표류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어디론가 가 닿을 것이다. 하지만 이라고 상수는 생각했다.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고 싶지 않았다. 이왕 알게 되었으니까. 경애가 일종의 SOS를 보냈으니까 연연하고 싶었다. 연연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기가 어떤 상실감에 떠밀려 표류할 듯한 기분이었다. 식당에서 나온 경애는 자기가 손이라고 한 이유를 더 설명할까 했지만 조 선생을 만나면 자연히 알겠지 싶었다. 그리고 들어가는데 자신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산주가 화를 내며 비난하듯 했던 말이 아프게 떠올랐다. 결국은 네가 이런 선택을 하는구나 하는 말이었다. 어떤 선택?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데?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를 버리는 선택. 경애는 말문이 막혔다.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했던 사람은 오래전 그 여름의 산주가 아니었던가? 그때 그들이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멀어지지 않고 안부를 물으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경혜가 노력했기 때문이었다. 경혜는 그들의 연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던지는 생각 없는 농담들, 그러니까 경혜를 가리켜 순정판이 할리우드 스타일이니 하는 소리들을 견뎌야 했고,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하는 경혜의 선배이자 산주의 새 연인과의 이런 대화를 각오해야 했다. 괜찮지? 너와 나쁘게 지내고 싶지는 않아. 라고 말할 때 호의를 가장했지만 경혜를 난폭하게 흔드는 듯 하던 말들. 선배는 어느 겨울 경혜를 불러 함께 영화를 보고 차를 마신 적도 있었다. 경혜와 선배는 산주에 관한 화제는 애써 피하며 그들이 봤던 프랑스 영화 잠수종과 나비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왼쪽 눈을 제외하고는 온몸이 마비된 남자가 등장하는 그 영화에서 주인공은 통제할 수 없는 육체를 지닌 자신의 처지를 깊은 바다에 잠긴 잠수종에 비유하는데, 선배는 우리는 육체에 봉인되었지만 상상력과 기억의 힘으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감독이 인터뷰한 기사를 읽어주었다. 그때 경혜가 그 봉인이라는 말을 얼마나 필사적으로 붙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를 것이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식에는 육체 너머의 것이 있다는 것. 어떤 사랑은 멈춰진 기억을 밀고 나가는 것만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것. 사라진 누군가는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의 인생에서 다시 한번 살게 된다는 것. 그 겨울 차를 함께 마시고 선배가 전화를 받으며 산주를 만나러 가는 장면을 경혜는 쓰디쓴 모욕감 같은 것을 밀어넣으며 지켜보았다. 그런 상황에서도 선배가 통화하는 저편에는 산주가 있겠구나 하는 안도의 마음이 들었다. 그것은 분명한 안심이었고 이후에 산주를 완전히는 잃지 않은 것에 경혜가 매달리게 된 이유이기도 했다. 물론 그렇게 선배를 만나고 뒤돌아 걷는 사이사이 그만할까 하는 말이 올라오기도 했다. 완전히 끝을 낼까?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하지만 그런 종교를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졌다. 산주를 죽은 사람처럼 만들고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그건 적어도 스스로를 피조라고 불렀던 어느 시절 누군가를 잃어본 사람에게는 가능하지 않았다. 산주는 이는 어떤 애였어? 라고 물어봐주곤 했다. 이가 궁금하다기보다는 경혜가 말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산주는 경혜가 블로그에 이에 관한 아카이빙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물론 닫혀있는 블로그가 아니라서 방문자 수가 카운트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전후 사정을 모르는 타인들이기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블로그나 마찬가지였다. 결국 그들은 전후 사정을 모르는 타인들이기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블로그나 마찬가지였다. 산주는 그에 대해 기분 나빠하지 않았고 경혜가 원하지 않으니까 블로그를 찾아보려 하지도 않았다. 다만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는 기억이 있다면 자기에게도 들려달라고 했다. 누군가에 대한 기억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은 너무 고독한 일이니까. 그래서 경혜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그건 나는 아마 이와 처음 자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아마 꽤 괜찮은 파트너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랬어? 무슨 근거로? 그렇지 않아? 나와 하는 게 별로야? 아니지, 전혀 아니야. 사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 이에게. 자자고? 자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그러면 아주 따뜻하겠네? 라고 했어. 얼마나 따뜻할까? 하고. 한동안 따뜻하다는 말을 쓸 수가 없었어. 기억이 나서. 어떤 말은 그렇게 기억에 빼앗기는 것 같았어. 쓸 수 없었어.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라 그렇게 일상적으로 써야 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어. 이를테면 경배 같은 단어. 그런 단어는 자주 쓰지 않으니까 불편할 것이 없잖아. 숙고 같은 말도 있겠지. 그런 말 따위는 쓰지 않아도 상관없잖아. 그런데 따뜻하다는 말은 어쩔 수가 없었어. 이 밥이 따뜻하다. 그런데 이가 죽고 나서는 따뜻하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따뜻하지가 않아졌어. 따뜻하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졌어. 그러면 나는 그렇게 말하는 대신 말을 삼키고 밥이 먹을 만하다고 정정하면서 그런 몸은 어떻게 되는 건가 생각했어. 그러니까 거기서 3도 화상을 입고 겨우 살아남은 알바하던 애가 자기 엄마를 붙들며 했다는 말. 엄마 너무 아파. 이렇게 아픈데 왜 나는 죽지 않아? 대체 사람은 얼마나 아파야 죽는 거야? 그런데 이는 죽었잖아. 죽을 정도로 아팠다는 거잖아, 선배. 나는 그걸 떠올리면 무언가를 용서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하지만 대체 내가 뭘 용서할 수 없을지는 모르겠어. 나는 뭘 용서해야 되는 거야? 누구에게 화를 내야 하는 거야? 누가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경애를 산주가 안거나 끌어당기면 분명히 따뜻해졌다. 너무 선명하고 가까이 있던, 아주 세세하고 세밀하던, 그러니까 어느 크고 순한 개의 털이나 풀잎의 장가시들을 만질 때 느껴지는 그 작고 촘촘한 살아있음. 하지만 그런 기억이 누군가를 죽게 할 수도 있다면 상수의 말처럼 그것이 퇴행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에 빠져 경애가 전투적으로 걸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미처 따라오지 못하고 적신호에 걸린 상수가 맞은편에 서 있는 게 비로소 눈에 들어왔다. 머리 위로 떨어지는 햇빛이 싫은 상수는 가로수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해를 피해보고 있었다. 평소에도 점심을 먹으러 나가기 전 언제나 선크림을 꼼꼼히 바르는 상수라서 뭐 그리 유별난 장면은 아니었지만 그런 상수의 몸으로 떨어지는 나뭇잎의 그림자들이 인상적으로 느껴졌다. 어두운 부분은 너무 어둡고 밝은 부분은 너무 밝아서 상수는 마치 성긴 빛에 그물에 갇혀있는 것 같았다. 상수는 손수건을 꺼내 땀을 닦으면서 늦었으니까 먼저 들어가라며 손을 허이허이 흔들었다. 경애는 먼저 가려다가 담배나 피우면서 좀 기다리자 싶어서 꺼내 물었는데 상수가 또 팔을 들어서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X자를 만들었다. 경애는 여태껏 그렇게 피워왔어도 여기서 걸린 적은 없는데 싶어서 무시하려다가 상수가 너무 애타게 팔을 흔들었으므로 포기했다. 그리고 그런 위반이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라서 저렇게까지 팔을 필사적으로 흔드는가? 뭐가 왜 그렇게 안 되는가 생각하다가 마치 인사를 하듯 마주 손을 흔들어 주었다. 집 근처의 카페에서 만난 조 선생은 일령의 말대로 상태가 안 좋아 보였다. 전처럼 주머니가 있는 셔츠와 재킷 차림은 같았지만 너무 새 것이라 도리어 긴장되고 불편해 보였다. 경애는 조 선생 눈에는 자기가 어떻게 보일까 생각했다. 해고되지 않고 용케도 버텨낸 사람의 안정감 같은 것이 느껴질까? 그렇지 않을 거였다. 조 선생은 경애가 명함을 내밀자 거기에 쓰인 주임이라는 직급을 마치 탄식하듯 되뇌었으니까. 대화는 쿠키처럼, 차와 함께 서비스로 나온 그 벨기에산 과자처럼 자꾸만 부스러졌다. 새로운 일자리를 제안받은 사람의 흥분이 없고 앞으로의 계획을 들려주려는 이들의 포부가 없었다. 앞으로의 계획을 들려주려는 이들의 포부가 없었다. 한편 대화가 자꾸만 부스러지는 이유는 각자 너무 많은 감정을 견디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상수는 조 선생이 전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졌나 싶으면서
그새 너무 마르고 낯빛이 안 좋아진 조 선생을 예전처럼 대하려고 애썼다. 과거의 상수가 도무지 세상 일에 의욕이 나지 않아 근근히 출근을 해 시간만 퐁퐁 흐르길 바랄 때 지금 상수가 하는 일이 어쩌다 걸린 낙하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크게 말하면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게 돕는 노동이라고 말해준 사람이 조 선생이었다. 여전히 반도미싱에서는, 베트남에서는, 중국에서는, 아무튼 세상 어딘가에서는 미싱이 돌아가고 조 선생도 오래전 들고 다니던 서류 가방을 여전히 들고 와 상수 앞에 앉아 있는데 그러면 힘을 합치면 되지 않는가? 조 선생을 만난 뒤 경의 얼굴도 어두워져 과거의 어떤 일들에 잠겨가는 듯 했으므로 상수는 일부러 나서서 너스레를 떨었다. 주임이 어떻다고요? 요즘은 주임 생략하고 바로 대리다는데 문제라고 봐요. 그게 다 주임. 한자 그대로 묵묵히 맡겨진 주된 일에 임하는 그 주임을 안 거쳐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게 대리들은 직급이 말 그대로 대리하는 애들이라 그런지 제밥이랑 줄서기에 관심이 그렇게 많고 우리 팀은요. 조 선생님, 박주임, 저 이렇게 아주 간소합니다. 정직해요. 줄 댈 필요도 없고 경쟁 안 해도 됩니다. 상수는 분위기를 띄우려고 애썼다. 조 선생과 경혜가 이제 그만 앞으로 나아가기를. 오래전 그 파업의 실패를 상수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다시 만났으니까 복직이 되는 거니까 해묵은 감정과 회한도 좋지만 이제 좀 다른 꿈을 꾸어도 되지 않는가? 꿈이라는 말을 떠올리니까 상수의 마음이 뻐근해지면서 호찌민의 그 공단들을 활보하는 자신의 모습이 상상되었다. 그것은 안남미와 전쟁, 안개와 고립 같은 베트남에 대한 기존의 이미지를 몰아내기에 충분했다. 상수가 호찌민을 구글 지도에서 검색해 보여주자 조 선생은 저야 좋습니다. 월급이 다시 나온다니 좋지요. 당연히. 하고 맞장구를 쳤다. 하지만 자꾸 손바닥을 맞비비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조 선생은 우리 자리를 옮기지 않겠어요? 하고 물었다. 옮기다니 어디로요? 상수가 묻자 조 선생은 문득 정신이 돌아온 사람처럼 아니에요. 계속해도 됩니다. 이야기를 계속해요. 라고 물러섰다. 조 선생이 그렇듯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던 이유가 술 때문이라는 것은 카페에서 나와 작은 선술집에 들어가고 나서야 알았다. 조 선생은 안주가 나오기도 전에 소주를 연거푸 들이켰고 그러자 비로소 무언가에서 노연한 사람처럼 편안해졌다. 선생님, 전에는 청아 3잔만 하셨잖아요. 그러면 충분하다고 하셨잖아요. 충분했지. 조 선생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지금은 충분하지 않은지 다시 술잔을 상수에게 내밀었다. 상수가 술을 따라주고는 자기는 마시지 않고 내려놓자 조 선생은 취기에 마음이 풀려 그윽해진 눈으로 마시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슬프다거나 서운하다거나 한 건 아니었다. 그건 상대가 무슨 행동을 해서라기보다는 그저 자기 혼자 마음이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사람의 아득함이었다. 상대가 잔을 들어주든 같이 취해주든 상관없이 술자리가 길어지면 그냥 점점 더 자기만의 세계로 가버리는 흔하디 흔한 취객처럼. 문제는 경혜도 자기 잔을 자기가 채워가며 취해가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렇게 서로의 고립감만 커져가는 술자리는 곤란했다. 이런 분위기로는 호찌민은커녕 공항 가는 1시간짜리 리무진 버스에도 오르지 못할 것 같았다. 그러면 경혜는 한국에 더 머물 테고 아무리 자기 동력으로 어떻게든 빠져나온다지만 한동안은 그 구남친의 발목 잡힐 것이었다. 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술자 1, 영업자 2 이렇게 차차차 팀을 이루어 스텝을 밟지 않으면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 선생님,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상수가 안주로 나온 소면을 조 선생 쪽으로 밀어주며 물었다. 생활도 생활이지만 술이 문제예요. 술이 왜요? 술술 넘어가서 이 문제입니다. 아직 기술은 쌩쌩하시잖아요. 다 잊지는 않으셨잖아요. 상수가 그렇게 말하자 조 선생은 소면을 집어먹으면서 미소를 지었다. 상수와 경혜를 만난 이후 보여준 최초의 미소였지만 계속되면 될수록 살아갈 의지 같은 것을 앗아갈 듯한 웃음이었다. 그건 상수가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자주 받던 웃음이었다. 상수는 이따금 죽은 어머니와 나눈 대화들을 맥락 없이 떠올리는데 그중 하나가 엄마는 뭐가 어려워? 하고 물으면 어머니가 설핏 웃으면서 오늘이 어려워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오늘이 왜 어려워? 오늘을 넘겨야 하니까 어려워. 오늘을 넘긴다는 것은 뭐야? 오늘을 견딘다는 것이지. 오늘을 견딘다는 것은 뭐야? 그건 오늘은 사라지지 않겠다는 거야. 오늘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건 뭐야?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지.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건 뭐야? 내일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야. 내일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건 뭐야? 내일은 못 견딘다는 것이지. 내일을 못 견디면 어떻게 되는데? 내일을 넘길 수 없게 되지. 내일을 넘길 수 없으면 어떻게 해? 그러면 쉬워질 수도 있다는 거야. 어머니가 그렇게 쉬워질 수도 있다고 말할 때 상수는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이동하는 기분이었다. 마음이 마치 계절이나 낮과 밤처럼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강제로 위치가 바뀌게 되는 것 같았다. 그건 엄마가 영영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다르게 마음이 아주 차가워지는 것이었다. 자기가 어머니에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며 누군가가 어깨를 툭 쳐낸 것처럼 한 발 물러나 조용히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순간을 각오하는 것이었다. 내처짐을 각오하는 마음. 그 시절 상수는 비 오는 날에도 괜히 자기 우산을 그냥 교실에 둔 채 나이키 슬리퍼를 신고 언덕배기에서 휩쓸려 내려오는 빗물을 거슬러 오르며 방황하는 아이였다. 그 빗물의 감촉은 아직도 느껴졌는데 아이의 한없이 느리고 기운 없는 발걸음이 도시의 온갖 쓰레기들, 비닐과 크고 작은 나뭇잎들, 노끈들, 부스러진 스티로폼 조각과 연속해서 흘러드는 모래알 등을 거스를 때 느껴지던 그 섬뜩한 차가움이 각오라는 단어와 가장 가까운 것들이 아닐까 생각했다. 각오는 그렇게 대단치 않은 것들이 버려지는 가운데 무언가를 거스르는 마음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일본에서 어머니의 임종 소식이 들려왔을 때 상수는 찬 빗물을 거스르는 발걸음이 문득 멈춰진 기분이었다. 가세요 선생님, 거기 지금 기술자가 한 명 있는데 선생님처럼 나이가 있는 분이래요. 거기는 여기처럼 그렇게 안 빡세고 할만하대요. 괜찮대요. 파업도 없을 거고 전 머리 안 밀어도 되고요. 나이가 35인데 머리 밀면 어떡해요. 공팀장도 똑바른 분이니까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경혜가 그렇게 칭찬하자 조 선생도 상수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공상수 씨는 정말 보기 드문 사람입니다 하고 인정했다. 그런데 저는요,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조 선생이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자 경혜는 할 말이 없었다. 조 선생은 자기에게 중학생 딸이 있다고 이제 16살이라 가지 못하겠다고 했다. 나는 한국에서 일해야 해요. 그런데 여기 자리는 반도 미싱에서 줄 수 없고 베트남이나 가야 쓸모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베트남에 가면 엄마도 없이 걔 혼자서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나는 아버지 아닙니까? 술집에서 나와 셋은
고기 굽는 연기로 매캐한 먹자 골목을 지나 하루살이 떼가 공중을 오르내리는 하수구 옆을 지나 취한 조 선생을 부축해 집으로 갔다. 조 선생의 집은 다세대 주택의 2층이었다. 불투명한 유리문을 잡아당기자 안에서 아빠?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학교 체육복 차림으로 왈칵 문을 연 여자애는 조 선생의 딸이었다. 마셨구만. 또 마셨어. 여자애는 익숙하게 조 선생을 현관에 앉혔고 조 선생이 아예 뒤로 넘어가지는 않게 간간히 잡아주면서 신발을 벗게 했다. 영서야, 아빠랑 일했던 분들, 우리 반도미싱 직원들. 조 선생이 소개하자 영서라고 불린 여자애가 까딱 인사를 했다. 볼에 주근깨가 있어서 어딘가 장난꾸러기처럼 보이는 얼굴이었다. 인사를 받고 경혜와 상수가 돌아가려는데 조 선생이 둘을 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앉았다가 가라고 고집을 피웠다. 이렇게 또 헤어지면 우리가 마음이 어떻습니까? 들어와요. 누추해도 들어옵시다. 영서가 집 엉망인데 하고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그걸 본 경혜와 상수는 그만 가겠다고 인사했는데 그러자 영서가 아니에요. 요거트 드시고 가세요. 하고 소리쳤다. 고마워요. 하고 경혜가 말을 받고는 신발을 벗었다. 집은 방이 3칸이었고 따로 거실 없이 방 한 칸의 문을 뜯어 거실 겸 부엌으로 쓰고 있었다. 흰 페인트 칠이 거칠게 벗겨져 있는 문틀이 경의 눈에 들어왔다. 집이 늙는 흔적들이었다. 어려서 엄마와 함께 오래된 집에서만 살아본 경혜는 집이 그렇게 낡는다기보다는 늙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집이 변해가는 데는 외부의 영향보다는 내부의 소진이라는 맥락이 있었다. 영서가 식탁 의자에 널려있던 티셔츠와 수건 같은 빨래들을 치웠고 작은 포트에서 요거트를 퍼 담기 시작했다. 양파 한 망이 놓인 베란다에는 행운목과 산세베리아 화분이 자라고 있었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 줄기들은 들쑥날쑥했지만 그것들의 생생함은 이 집의 분명한 활기라서 경혜는 화분 좀 봐. 잘 자랐네. 라고 말했다. 영서가 해가 잘 들어서 그래요. 라고 바로 대답했다. 하루 종일 들어요. 해가. 좋다. 너무 좋다. 그런 집. 집안에는 자개로 만든 그릇장이 있었고 조 선생의 부인처럼 보이는 영정사진과 향불이 놓여 있었는데 물건들은 되게 낡아 보였지만 정리정돈이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집까지 오는 길의 소란스러움에 비하면 비현실 정도로 안락했다. 이윽고 영서가 요거트를 가져왔다. 자기는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 이걸 자주 먹는다고 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말랐어요? 난 마른 사람이 너무 부러워. 잘 안 먹죠? 선생님 아니고 그냥 언니. 언니 소주를 한 병이나 먹었는데 요거트를 먹으니까 엄청 쏠린다. 괜찮아요. 화장실 바로 여기니까. 막힐지도 모르는데. 영서가 언니 되게 웃긴다 하면서 킥킥댔다. 상수는 누구 집에 놀러와 본 것 자체가 수십 년 만이라 적응이 되지 않았다. 아주 불친절하지만 영서라는 여자아이가 풍기는 활달함에 마음이 안정되어서 잘 안 먹긴요. 경혜 씨는 매 끼니마다 충실히 먹습니다. 라고 끼어들었다. 영서는 무슨 씨 하는 거 들을 때마다 뭔가 웃겨요 하면서 웃었다. 영서야. 조 선생이 누워서 등을 돌린 채 불렀다. 아빠 다시 취직시켜준다고 오라는데 영서는 어떤지? 그러면 돈 버는 거 아니야? 당연히 찬성이다. 돈 좀 벌어와라. 영서가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거기가 너무 먼 곳이야. 베트남이야. 한동안 또 침묵하던 조 선생이 말했다. 외국이라는 말에 영서는 고개를 들어 셔츠가 다 구겨진 조 선생의 등을 잠깐 보았지만 다시 손가락을 움직여 문자를 보냈다.
아빠는 가려고? 가고 싶지? 아니, 전혀. 나는 괜찮다. 이모도 있고. 영서가 그릇들을 챙겨서 싱크대로 갔다. 그리고 물을 틀어 씻는 동안 조 선생이 착잡한 목소리로 3년 전 겨울에 영서 엄마가 세상을 떴어요. 라고 말했다. 심장이 좋지 않았던 아내는 그날 무언가를 예감한 사람처럼 힘이 하나도 없이 배웅하면서 잘 다녀와. 나 없어도 영서 잘 챙기고 라고 말했다고. 아빠, 조문택 씨, 그 얘기 그만해. 이제 하지 마. 영서가 조 선생을 일으켜 세우더니 씻으라며 욕실로 밀어넣었다. 조 선생이 욕실로 들어간 사이 상수가 경혜가 이제 가겠다고 하자 영서가 계단까지 따라 나왔다. 그리고 그 일은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베트남으로 가기만 하면 이제 다시 회사원이 되는 것인지 물었다. 그러면 좋은 것 아니에요? 아빠한테 좋은 거죠? 그러면 꼭 가야죠. 경비보다는 낫잖아요. 아빠 좀 거기 데려가 주세요. 잘 부탁드려요. 경혜는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은 아니고 옆에 상수를 가리키며 이분이 팀장이셔 라고 했다. 이분이 팀장이면 우리 아빠는요? 영서는 상수가 젊어 보여서 그런지 문득 그런 걱정을 했다. 아빠는 선생님이셔. 회사에서 선생님이라고 불렸어. 선생 아닌데 왜 선생님이라고 불렸어요? 잠깐 상수와 경혜는 할 말이 없었다. 이윽고 경혜가 너무 좋은 분이라서 그래. 그런 사람은 여전히 회사에서도 선생이라고 불러. 그런 건 안 변해. 라고 대답했다. 전철을 타고 돌아오면서 상수와 경혜는 창문에 비치는 둘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제는 이렇게 나란히 앉은 모습이 어색하지 않다고 경혜는 생각했다. 조 선생이 베트남에 간다고 할까요? 역곡쯤 왔을 때 상수가 물었다. 모르겠는데 회사에는 어떻게 보고할 거예요? 뭐 다르게 보고를 합니까? 같이 간다고 하지. 경혜는 그 말이 귀에 들렸다기보다는 흘러 들어온 것 같았다. 괜찮겠어요? 뭐가 괜찮아요? 아니에요. 그러는 경혜 씨는 괜찮습니까? 뭐가요? 뭐든 말이에요. 그러면서 상수는 경혜의 얼굴을, 전철의 조명 탓인지 어딘가 말갛게 보이는 경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누군가의 얼굴을 이렇게 가깝게 바라보는 것은 아주 오랜만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곧이어 이래도 되나? 괜찮은가? 싶은 경계심이 들었다. 그래서 경혜의 옆 얼굴과 최대한 멀어지고 싶어서 시선을 밤의 차창으로 고정했는데, 거기에는 대화가 끊기자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경혜가 비쳐서 곤란한 상황이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시선을 주위의 승객들에게 돌리자 그날따라 전철에는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보고 싶었지, 당연히 그랬지 하고 속삭이는 여자와 애인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볼 때마다 얼굴로 쏟아지는 애인의 머리카락을 쓸어 올려주는 남자와 서로 손을 잡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랬어? 어머, 그랬어? 하는 남녀가 있어서 어디에 시선을 맞추어도 애틋한 마음이 강화되기만 하는 상황이었다. 저기 경혜씨. 상수는 이런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라도 입을 벌려 무슨 말을 떠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경혜가 이어폰을 빼고 왜요? 하고 물었다. 무슨 노래 듣습니까? 경혜가 이어폰 한쪽을 건네주며 들어보라고 했다. 비치보이스의 코코모였다. 상수가 이거 영화 칵테일 주제가잖아요. 하자 경혜가 그래요. 비치보이스 라고 대답했다. 톰 크루즈, 자메이카, 로저 도널드슨, 겟어웨이. 상수가 경혜씨도 영화 좀 봤네요. 하자 경혜는 심드렁하게 제가 이래봬도 중고등학교 때 하이텔에서 유명했던 영화 동호회 출신이에요. 라고 했다. 거기서 내는 영퀴, 영화 퀴즈 그런 거 모르죠? 제가 그거 선수였다고요. 아이고 제가 그걸 왜 모릅니까? 저도 거기서 놀았는데.
경혜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그래요? 하고 되물었다. 상수가 이제 자기의 전공 분야가 나왔으니까 본격적으로 아는 척을 해봐야지 싶어서 경혜 쪽으로 얼굴을 돌렸는데 그때 어떤 사실이 떠올랐다. 피조와 인천과 전철과 영화 동호회와 1999년 모든 것이 결합하면서 상수의 머릿속에 만들어진 것은 형상이라기보다는 소리였다. 너무 춥네 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고 가만히 침묵을 이어가던 은총이 죽기 전에는 아씨 나 피 줘 하면서 언제나 말을 시작하던 은총의 음성사서함이 들었던 여자의 목소리였다. 언니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당분간 빠른 회신이 어려울 것 같아요. 사연에 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는 어떡하냐 하고 묻는 언니들이 참 많을 텐데요. 코브라자님과 애정호거님, 젖된 느끼님 등 구력 오래된 언니분들이 개인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연대하고 있으니까요. 급한 연애 사건은 그쪽에서도 가능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작에 받아놓고 미처 답신을 못한 이메일이 있는데 이런 말을 보냅니다. 마음을 어떻게 폐기하느냐고 물었죠.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느냐고. 그 사람이 나 너랑 전처럼 자고 싶어. 따뜻하게. 라고 말한 날이 있었고 당신은 결정했고 그렇게 욕실에 들어갔다 나오자 정작 그는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옷을 양말까지 챙겨 신은 뒤였다고. 그러고 나서 데려다 주겠다는 그 사람 차에 타지 않고 택시로 강변북로를 달려 돌아오는데 자신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새끼 뭔가요? 뭐 사람 테스트 해본 겁니까? 대체 어떤 욕을 해줘야 하나? 아주 고퀄 레전드급으로 쌍욕을 하고 싶지만 언니 폐기 안 해도 돼요. 마음을 폐기하지 마세요. 마음은 그렇게 어느 부분을 벌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조금 부스러지기는 했지만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강변북로를 혼자 달려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세요. 잘 먹고요. 고기도 좋지만 가끔은 채소를. 아니, 그냥 잘 지내요. 그것이 우리의 최종 매뉴얼이에요.